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50회입니다.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조선 말의 조선 조정에서 시도한 한국 최초의 해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두 차례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조선 조정은 또 한 번의 해운 사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역시 끈질긴 한민족입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았는데도 포기라는 걸 모르는가 봐요. 고도의 노하우가 요구되는 해운 사업, 해운 경영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또 시도를 했으니 말이죠. 일단은 온통 쇄국의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던 정부 대신들 가운데서도 문명 개화와 식산 흥업, 해양 국가의 희미한 빛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가 계속되었던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전 시간에 당시 처음 시도된 해운 사업을 맡았던 이 정부 부서의 이름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무, 이름이 참 길지요. 이 부서에서 맡았던 해운 사업은 다시 전운국이라고 하는 부서로 옮겨지게 됩니다. 정부의 해운 사업을 떠맡던 전운국은 재정적으로 청나라의 차관을 받아가지고 이운사라는 해운기업을 설립하는데요. 이것은 관에서 감독을 하고 경영은 민간이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운사는 당시로서는 대형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0톤급의 선박 한 척과 일본으로부터 소형선 4척을 도입을 해가지고 선대를 국내 연안운송과 조곡운송에 배선했는데요. 그 운항 성과는 비교적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관리였습니다. 지나치게 정부 관리들의 간섭이 많았고 경영진의 요직에 조정의 실력자들의 연줄을 가진 인사들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기업 경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선 조정이 감독하고 민간이 경영했던 이 해운기업 이운사의 운영의 난점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경영 기법의 부족과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에 속하는 해기기술, 조선인 전문 해기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차관 과정, 용선 실무, 재무 회계에 어두웠던 조선의 관리들과 실무자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사기에 휘말려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원의 경우 하급직인 보통 선원 말고 전문직인 해기사, 고급 선원들은 전부 일본 해기사로 채워졌는데요. 결국 조선 최초의 해운기업 이운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운사가 보유한 선박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해운기업인 니혼유센에게 위탁을 맡기게 됩니다. 실질적인 경영을 일본 기업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서 야심차게 출발했던 조선 말의 관영 해운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대표적인 해운기업 니혼유센은 조선의 개항항과 그리고 불법적으로 비개항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서 조선 연안운송의 독점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항이 되고 수많은 이항선들이 연안을 출입하며 무역활동을 벌이자 자연히 우리 민간에서도 해운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렇지만 경영에 흑자를 내서 성공한 기업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전자의 관영 해운과 같이 차관으로 선박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심했고 외국인들, 대개 일본인들인데요. 이 외국인 선원에 높은 급료를 주었기 때문에 운항비 부담이 컸고 해운 경영, 선박 관리 비수구로 적자 경영에 시달려서 결국은 헐값으로 선박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해운 경영에 너무나 어두웠던 우리의 국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우리 한반도에는 대흥상해라는 해운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대흥상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해운 업체입니다. 이 대흥상해는 만성적인 적자 경영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 대흥상해는 자사가 운영하던 화물선 대흥호를 매각하게 되는데요. 대흥호의 공매 사실을 각국의 영사관을 통해서 공고했는데요. 인천해관, 오늘날의 인천세관입니다. 여기에서 공매가 진행되었는데요. 누군가의 획책으로 사기에 말린 거지요. 구입성가의 1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형편없는 금액으로 낙찰되었는데요. 결국 대흥상해는 파산되고 말았던 겁니다. 외세의 요구로 문을 연 조선 말에 문명개화에 대한 관심은 관이나 민간이나 간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조선 조정은 처음에는 쇄국의 자물쇠를 여전히 놓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개화파든 수급하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문명개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정치 노선을 걸어갔던 겁니다. 민간에서도 처음에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가치와 충돌을 하는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에 놀라움과 혼돈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렇지만 차츰 문명 개화의 새로운 인간상과 세계 질서에 눈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청나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외교관들이 조선 조정을 전략 걸었고요. 개항이 되고 그들의 조계지가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군대가 조선 땅에 주둔하는 일이 생겨났고요. 이모군란, 가신정변,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경장, 러일전쟁, 이러한 굵직굵직한 정치사가 있었죠. 국내외적으로는 일어난 이 모든 변란과 전쟁에 조선 민생들의 희생이 뒤따랐는데요. 사회적으로는 근대 문명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규모는 커졌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갔습니다. 근대화의 초기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운 분야에서도 어떻게든 시도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간에서는 연안 운송에 있어서 종래 한성가는 조선에 진출한 해운업체의 기선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기선, 전기선이죠. 기선을 도입하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천과 마포 간에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는 삼산회사, 그리고 또 부산항에서는 우체기선회사와 협동기선회사가 있었는데요. 인천항에 설립된 의신회사,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해운선사로서는 대한협동우선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 정부가 소유했던 5척의 노선을 불화박아서 국내 연안 항로와 중국과 일본 등의 외국 항로에까지 배선을 해서 운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조선 경제 사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해운마저 손에 넣은 일본의 상대가 되진 못했습니다. 이 일본 해운은 가장 최신식 선박을 가졌고 해운 경영과 선박 관리의 노하우를 가졌습니다.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우수한 해기 인력, 고급 해기 인력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병자 수호 조기라는
불평등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조선에서 운항하는 그들의 해운기업에는 재정적 지원까지 해주었는데요. 일본 해운기업에는 조선 조정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해주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 그들과의 경쟁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에서 진행하는 바다에서 만난 이 문학,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